예, 2월 12일 수요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브리핑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세계보건기구의 지금 환자 발생 현황, 뭐 2월 10일 자료긴 한데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4만 5천 명이 확진 환자가 있고, 뭐 대다수가 이제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죠. 그 사망자도 이제 1,000명을 넘었습니다. 여기서 좀 유의하게 봐야 될 거는 중국에서 중증 환자가 7,000명을 넘었습니다. 뭐 이 중에 또 사망자가 추가될 가능성이 아직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여전히 아프리카 지역 이외에서 중국 이외 24개국에서 그 확진 환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역시 이제 중국 상황을 우리가 이제 주시해야 되는 것이 후베이성 이외에 광둥성, 저장성, 해난성이 1,000명 이상인데 증가 추세는 좀 완만해지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 춘제 끝나고 1억 6천만 명이 고향에서 대도시 베이징이나 상하이나 대동시에 일터로 복귀하고 직장에 이렇게 모이게 되면서 또 전파 내지 이제 확산 우려가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일단 중국 당국은 강력하게 뭐 좀 공장 가동을 좀 연기하거나 자택에서 근무하거나, 또 베이징이나 이런 데서는 뭐 그 아파트 단지에서도 입구에서부터 손소독, 열두 재고 철저하게 이 소위 이제 소셜 디스턴싱이라고 그러는데요. 사회격리라고 해서 뭐 집회, 뭐 3인 이상 모이는 것도 제한하고 식사에서 그럴 정도로 이 사람 간의 밀접 접촉을 최소화함으로 해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숙주인 사람 간 접하를 못하도록 강력하게 조치하고 있는 것인데, 이제 중국 전역이 모두 잘 돼야지 되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그런 뭐 우한시라든지 환자 많이 발생하는 도시를 봉쇄하는 정책을 확대도 함으로 해서 지금 환자 발생 수를 완화시키는 정책을 하고 있고, 그것이 뭐 일부 지금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추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전 세계 발생 중에서 특히 중국과 같이 붙어 있는 뭐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남아 국가 발생 상황을 우선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싱가포르이 43명으로 가장 많고, 싱가포르의 그 비즈니스 미팅, 그랜드 하얏트 미팅이 다수의 환자가 발생됐고, 뭐 우리나라, 말레이시아, 또 영국에 가신 분은 스키 리조트에 가서 또 다수의 2차 감염자를 일으켜서 싱가포르는 지역사회 전파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태국 상황도 환자 수는 많은데 뭐 그 자세한 환자 발생이나 이런 것들이 일부에 잘 리포트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국과 접경해 있고 중국에 많은 여행객들이 와 있기 때문에 태국도 지역사회 감염 전파가 있다. 또 물론 뭐 당연히 이제 지금 여기 포함은 안 됐지만 중국의 일부인 홍콩과 마카오도 지역사회 감염 전파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정부 중에서 이제 특히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동남아 6개국과 또 마카오, 이 홍콩에서 입국하는 분들에 대한 이제 검역을 강화하는 조치들을 하고 있어서 역시 이 현지에서 이제 지역사회 감염 사례들이 느는 거에 대한 우리 국가의 대응이라고 생각하고 뭐 적절한 대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중국의 발생 상황 못지않게 우리나라 국민들이 많이 왕래하고 비즈니스로 방문하는 이 동남아 국가들의 발생 상황을 면밀하게 주시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 역시 뭐 중국 외 환자들이 이제 WHO에서 319명이라고 그래서 따로 이렇게 보고 날짜, 그다음에 여행력 기준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원래 후베이에서 온 입국자들이 이제 확진된 이 오렌지 색깔은 점차 초기에는 대다수를 차지했지만 시일이 지나면서 2월 달에 들어서 이 파란색은 그
요코하마항에 정박해 있는 크루즈선에서 136명이 그 집단 클러스터로 발병하면서 집계가 136명으로 되고 있고, 또 이 옅은 하늘색은 이제 지역사회 감염 전파를 시사하는 거죠. 뭐 중국을 다녀온 적도 없고 외국 나간 적이 없는데 이제 자체적으로 발생한 상황이어서 아마 점차 이런 후베이성에서 오신 중국인보다는 입국자보다는 지역사회 전파나 이런 환자 발생 수가 늘 거로 예상이 됩니다. 여전히 이제 319명 중에 16명, 5% 정도가 무증상 감염이 있다라는 보고가 계속되고 있어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임상 스펙트럼이 아주 중증인 폐렴, 사망자, 뭐 중간 정도, 그다음에 경증, 또 무증상까지 굉장히 다양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례 정의를 통해서 환자를 의심하고 검사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는 거죠. 우리나라 환자들도 뭐 열만 있거나, 최근에는 열 없이 그냥 기침만 있거나 인후통만 있거나, 이렇게 비전형적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발열과 호흡기 증상을 같이 있는 그런 환자가 아닌, 좀 더 감시가 더 넓어지고 사례 정의가 넓어지면서 중간 정도의 중증도 또는 경증, 무증상 환자까지 지금 이제 점차 발견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우리가 사례 정의 넓히고 감시를 강화하고 또 진단 키트가 널리 배포되면서 이런 사례들은 점차 늘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실제 현재 그런 케이스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선 어제 이슈가 많이 됐던 부분이 8번째 환자분의 이제 잠복기가 14일보다 긴 것이 아니냐, 17일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방역에 있어서도, 사례정이 있어서도 최대 잠복기 14일 이내에 증상 발현이 아니라 17일로 늘려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슈가 지금 많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사례를 잠깐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어제 질병관리본부에서 28번째 환자분, 중국에서 입국한 30대 초반의 여성분인데, 세 번째 환자분과 강남의 이제 성형외과 클리닉을 다녀왔고, 세 번째 확진 환자와 마지막 접촉한 날은 1월 26일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환자의 밀접 접촉자로 구분돼서 1월 26일부터 자가격리가 쭉 돼 있었는데, 자가격리 중에는 열이라든지 증상은 특별히 없었다고 했습니다. 단지 성형외과 진료를 받고 그쪽에서 이제 관련된 진통소염제를 21일부터 28일까지 복용했습니다. 그러니까 26일 날 확진 전 21일부터 확진돼서 격리하고서 한 28일, 3일째까지 복용을 했던 것이죠. 이때 뭐 잠복기가 짧아서 26일 접촉 후 3일 내에 만약 잠복기가 짧았다면 이 진통소염제 복용 중에 증상이 열과 같은 근육통 같은 것이 인후통이 안 나타날 수 있겠죠. 그 일종의 이제 마스킹 이펙트라고 해서 가려지는 효과는 있었겠죠. 그 이후에는 드시지는 않았는데, 뭐 자가격리 중에 14일째인 자가격리 해제를 앞두고 14일째인 최대 잠복 14일째인 2월 8일 날 검사를 했더니 양성과 음성의 이제 경계값, 우리가 보더라인이라고 합니다. 되게 이제 바이러스 양이 작아서 되게 이제 뭐 병 초기라든지 아니면 치료가 끝나서 이제 바이러스가 소멸하는 끝자락이라든지 이럴 때는 바이러스 양이 많지 않아서 이 검사 그 결과가 양성과 음성이 이제 보더라인 경계값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국에서는 8일날 보더라인 경계값이 나오니까 뭐 다음 2월 9일, 2월 10일 두 번 검사를 해서 이제 양성으로 나와서 2월 10일 날 최종 양성으로 판정해서 격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2월 10일 기준으로 하면은 14일을 넘어서 이제 17일까지 지금 잠복기를 계산해야 되는데, 뭐 저와 같은 환자를 많이 보고 검사를 많이 하는 임상가의 입장에서는 2월 10일 날 최종 양성으로 판정했지만은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2월 8일 날 경계값이 바이러스 양이 농도가 낮아서 경계값이 나왔지만 그것이 양성이다라고 저희들은 결정을 합니다, 보통. 그렇기 때문에 이 환자의 경우는 최대 잠복기 14일째 확진이 됐다라고 보고,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최대 잠복기 14일 범위 안에 든 사례가 되겠죠. 단지 지금 뭐 진통소염제 영향을 얘기들을 하시는데 2월 18일까지 1월 18일까지만 약을 드시고 열흘 가까이 그 이후에 약을 안 드셨다고 한다면, 뭐 지금 드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월 8일 시점에서는 이 진통소염제 효과는 없죠. 진통소염제 끊으면 대여섯 시간 지나면 약효가 없어지기 때문에 뭐 진통소염제를 드셨든 26, 27, 28 이때 증상이 잠복기가 짧아서 증상이 있었는데 진통소염제 때문에 증상이 없었을 수는 있지만, 그렇지가 않다면 사실은 이 환자는 오히려 무증상 감염으로 또 집계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이 발표 자료만 보면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환자의 잠복기는 14일로 하는 것이 맞고, 진통소염제 효과는 후반부는 없었던 거기 때문에 무증상 감염자로 판단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따라서 지금 우리 방역에 있어서 최대 잠복기 14일을 늘려야 될 필요는 없겠다. 단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에서 그 중난산 박사가 주축이 된 중국 전역의 31개 성시에서 조사된 1099명의 신종 코로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잠복기에 있어서 0일부터 최대 24일까지 범위가 있지만 중간값은 3일이었다. 이 자료에서 이제 24일이 과연 의미가 있겠느냐. 저는 이거는 아주 예외적인 그 아웃라이어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데요. 뭐 이상치, 적절한 우리나라 번역 하는 단어는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찾아보니까 이상치, 이상값 이렇게 돼 있고, 뭐 책 중에 유명한 아웃라이어라는 책도 있지만, 어쨌든 뭐 저희가 이제 학생들 성적을 집계해서 우리가 이제 성적을 매기게 되면 대개 이제 뭐 예를 들자면 100명의 학생이 시험 치르고 성적을 집계해서 정기 분포를 보면 75점이 이제 평균이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15점. 그러니까 60점에서 한 90점까지 되게 분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어떤 학생은 뭐 99점 맞는 학생도 있고, 어떤 학생은 뭐 20점 맞는 학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이 평균치에서 뭐 그 투 스탠다드 표준 편차 두 배의 범위 내에 있는데, 예외적으로 뭐 아주 우수하거나 아주 성적이 떨어지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까지 다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성적을 평정을 해서 이제 F를 줄 거냐 뭐 성적을 줄 때 대다수의 학생이 이 포함되어 있는 값에 있으면 대부분은 패스하고, 유난히 뭐 멀리 떨어져 있는 20점, 그러니까 이제 쉽게 우리 학생들하고 얘기하는 건 이제 독도라고 하죠. 독도에 떨어져 있으면 이런 경우는 낙제할 가능성이 높다. F.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이 대다수의 학생들 성적에 묻어서 가자, 이런 표현들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 아웃라이어라는 건 이제 독도라고 할 수 있죠. 성적 분포에서 볼 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이제 중국에서 또 우리나라에서 많은 연구를 통해서 최대 잠복기 14일을 넘는 환자들이 다수 발견된다. 그때 가서는 이제 이 14일을 좀 변경을 할 필요가 있겠지만, 아직 중국에서의 이제 논문 하나가 이제 그 범위상의 최대 잠복기 24일이다라는 것만 갖고 그걸 근거로 해서 바꾸기에는 근거가 약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 일본 요코하마의 이제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크루즈에서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
보면서 이 3,700명의 승객 중에서 현재 3.7%인 136명의 환자가 이제 그 안에서 집단 유행, 좀 클러스터로 군집 유행이 있는 거죠. 지금 1월 20일 날 80세 남자가 이 크루즈에 탑승했는데 25일 날 홍콩에서 내리고 뒤늦게 2월 1일 날 신규 코로나 확진을 홍콩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통지가 돼서 2월 4일부터 크루즈선을 요코하마 항구 밖에서 이 검역해서 이제 정선 상태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이렇게 최대 잠복기 14일에서 19일까지는 적어도 하선을 못한다. 물론 추후 지금 환자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연장될 수는 있습니다. 사실은 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올바른 방역 조치인지 의문이 많습니다. 마치 비유하자면 중세 14세기 이 패스트가 유럽에서 유행해서 인구의 3분의 1이 이제 사망할 정도로 큰 역병 유행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 베네치아나 제노바 상선이 흑해에 이 패스트가 사실은 몽골군이 중앙아시아 초원에서 뭐 식량이나 이런 보급 부대에 숨어들은 들쥐가 이 패스트균을 갖고 있다가 그 흑해 연안의 크림반도의 도시에 이제 퍼뜨리고 거길 드나들었던 베네치아나 제노바 항선이 그 쥐가 이제 스며들어서 균이 지중해 연안의 각 유럽 항구에 퍼뜨렸다라는 것이 지금의 이제 과학적 분석인데 당시에는 몰랐죠. 그래서 그렇지만은 이제 뭐 베네치아 사람들이 이 상선이 들어오고 나서 뭐 패스트 환자들이 폭발적으로 발생하고 죽어가니까 저 상선을 예항해서 40일간 정선을 시키고 관찰하자. 이게 이제 검역, 쿼런틴의 시초입니다. 쿼런틴이라는 거는 40일이라는 뜻입니다. 40일. 그래서 40일간 예항에 그 무역선을 정선시키고 환자가 발생 안 하면 그때 입항을 해서 안전하게 이제 하선도 하고 무역을 했는데 만약 환자가 발생하고 이제 그러면 입항을 안 시키는 거죠. 그때는 뭐 세균이 열시니아 페스티스라는 세균이 그 패스트 병의 원인이라는 것도 몰랐던 상황이긴 하지만 어쨌든 예항에서 40일간 정선시키고 발병하는지를 관찰하는 것이 쿼런틴인데 지금 이 요코하마 다이아몬드 프린스 크루즈선을 요코하마 예항에 정선시키고 지금 14일간 관찰한다. 상당히 뭐 중세 유럽의 패스트 시대의 그런 검역 그걸 연상케 하는 그 일종의 그런 그 인상을 받게 돼서 상당히 안타까운데 지금 뭐 오늘 또 새로운 뉴스에 의하면 39명이 추가 확진돼서 지금 174명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하루라도 빨리 다 하선시켜서 개별 격리하고 건강도 검진하고 진단을 해서 지금 뭐 이 중에는 무증상 환자도 있고 잠복기 환자도 있고 건강 환자들이 섞여 있을 텐데 이 크루즈선은 굉장히 접촉이 많고 공기 순환도 안 좋고 그 환경에서 이제 그 에어로졸 같은 게 생성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환자들이 이렇게 속출하는 게 이상하지 않다. 어떻게 보면 빨리 좀 조치를 해서 하선시켜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하여튼 일본의 상황이긴 하지만 선뜻 납득이 안 되는 그런 그 조치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 28번째 중국인 30대 초 여성의 잠복기 문제는 앞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좀 최근에 이제 논문이 나온 게 있어서 그걸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궁금증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환경 표면에 얼마 동안 생존하느냐, 또 뭐 날씨가 따뜻해지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존 못하니까 유행이 빨리 꺾이지 않겠느냐, 뭐 이런 그 질문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환경 표면 생존에 대한 기존의 논문들을 리뷰해서 고찰해서 정리해서 지금 논문이 올라온 게 있어서 제가 그 부분을 일부 이제 그 도표로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가지고 이 환경 표면에서 얼마나 생존하느냐, 그런 연구 결과는 아직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4촌, 6촌격이라고 하는 같은 신종 코로나의 하나인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 또 사람 감기를 일으키는 사람 코로나 바이러스 가지고 실험한 그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걸 정리했는데, 우선은 신종 코로나 환자가 기침 재채기를 하면 그 침이나 그 콧물이나 이런 물방울 또는 비말이 튀어서 탁자라든지 아니면 손을 묻혀서 손이 문의 손잡이, 뭐 컴퓨터 자판 이런 데 이제 오염될 수가 있겠죠. 거기서 얼마나 생존하느냐. 뭐 주변에 건강한 사람이 뭐 몇 시간 지나서 거기 또 만지면, 그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면 걸릴 수가 있기 때문이죠. 이걸 이제 우리가 환경 오염에 의한 간접 접촉 전파, 소위 이제 포마이트라는 영어, 포마이트 트랜스미션이라고 하는데, 포마이트라는 것도 적절한 한국 번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뭐 매개물, 전달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것도 딱 선뜻 다가오는 용어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마이트라고 하고, 실제 2015년 메르스 유행 당시에 병원의 병실이나 응급실이나 이런 환자가 있었던 주변 오염 환경에서도 이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가 장기기간 우리가 핵산 검사를 통해서 이게 뭐 살아있든 죽어있든 핵산이 오랫동안 남아있는 걸 저희들이 경험한 적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는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 이제 보면 이 표면 재질, 그 환경 표면의 재질을 뭐 철강이냐, 쇠냐, 금속이냐, 목재냐, 종이냐, 플라스틱이냐, 뭐 저희와 같은 의사들이 입는 일회용 가운이냐, 세라믹이냐에 따라서 이 바이러스들이 메르스, 사스, 사람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온도 조건 하에서 얼마 동안 생존하나를 지금 정리를 한 건데, 지금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쇠인 표면에서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를 환경에 얼마 동안 생존하냐 했더니, 온도가 4도일 때는 28일 이상, 20도일 때는 48시간, 30도일 때는 8에서 24시간. 그러니까 지금 같이 이제 겨울철이나 이렇게 온도가 낮을 때 이 바이러스가 환경에 오래 생존한다는 걸 알 수 있고, 뭐 20도나 30도가 되면 그 생존 기간이 상당히 단축된다. 그렇지만 그것도 뭐 48시간, 24시간 정도로 길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금속에서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를 그냥 우리 일상 실온에서 보면은 5일까지 생존하고, 목재에서도 실온에서 4일까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좀 딱딱한 데서 더 오래 산다. 종이 같은 경우는 실온에서 3시간입니다. 상당히 이런 뭐 종이나 그런 데서는 그 생존 시간이 짧아진다. 플라스틱은 메르스 경우 20도에서 48시간, 또 사스는 실온에서 또 6 내지 9일. 좀 딱딱한 표면의 재질이니까 좀 더 길어지고, 일회용 가운에서 뭐 사스는 실온에서 2일, 짧아지죠. 그렇지만 2일 정도면 뭐 충분히 이 간접 접촉에 의해서 전파가 가능하다는 것이고,
세라믹은 사람 코로나 바이러스 21도에서 5일 이렇게 유지가 될 정도로 사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환경 내에서 뭐 24, 40, 72시간 또는 뭐 7일까지도 생존할 수가 있어서 이 의미는 확진 환자가 지나간 주변 환경, 장소는 철저히 소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가 환경 오염이 안 돼서 간접 접촉에 의한 또는 포마이트 전파에 대한 추가 전파를 예방해야 된다. 그런 의미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연구자들이 그러면 환경 표면 코로나 바이러스 오염을 어떻게 제거할 거냐, 소독해서 제거할 거냐. 이 논문에서 이제 뭐 상당히 이제 굉장히 넓은 여러 가지 소독제를 가지고 그 효과를 농도별로, 시간별로 바이러스가 사멸하는지를 봤는데 짧게 이제 요약만 말씀드리면 0.1% 차아염소산 나트륨, 예, 우리가 보통 락스라고 하는 겁니다. 락스니까 뭐 가정에서도 사용하고 많은 소독제로 많이 사용되죠. 그 다음에 62% 내지 71% 알코올을 이용했을 때 표면 소독으로 1분 이내에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력 소실. 결론은 락스 또는 62% 이상의 알코올로 이 표면을 환자가 이제 지나간 또 기침재채기한 그 표면을 이 문질 박박 닦아서 소독하면 이 바이러스는 제거된다. 그걸로 안전하다. 그런 얘기를 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이제 지금 궁금증이 지금 뭐 따뜻해지면 뭐 4월이면 유행이 소멸되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전망들도 있는데 분명히 이 바이러스가 환경 내에서 오래 생존 못하고 온도가 올라가면은 그 생존 시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일정 영향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 감염병은 우리가 병원체 바이러스와 그다음에 숙주인 사람, 그다음에 환경 조건 이 세 가지 조건이 상호작용에 의해서 감염도 생기고 유행도 퍼지고 이렇게 되는 건데 사실은 이제 뭐 환경이 뭐 더워지고 해서 바이러스가 환경 내 생존 시간은 짧아지는 것은 분명히 일정 전파의 이제 차단에 어느 정도 영향은 있지만 사실 결정적인 것은 바이러스가 우리 숙주인 인체를 감염시켜서 호흡기 점막 세포에서 증식하는 이 과정이 차단돼야지 뭐 날씨가 따뜻해지더라도 사람들이 걸려서 기침재채기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계속 직접 비말이나 직접 전파시키면 우리가 뭐 전파 경로가 기침재채기 비말 전파 또는 악수나 직접 접촉, 그다음에 환경을 통한 간접 전파 이 세 가지 전파 경로가 주 전파 경로인데 이 중에서 이 환경을 통한 전파 경로에 영향을 끼치긴 하겠지만 환자가 사람을 만나서 기침재채기하고 악수하고 이런 전파 경로에는 사실 이 온도, 기후가 따뜻해지는 것이 영향을 끼치진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뭐 기온이 올라가면 분명히 환경 내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생존 시간이 짧아져서 부분적으로 유행세가 꺾이는 영향은 끼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간 직접 접촉 또는 비말 전파를 통한 전파 차단에는 큰 영향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방역에 철저히 해야지 이것이 빨리 뭐 꺾인다든지 아니면 국내 지역사 유행을 차단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제가 이제 준비한 그 자료에 대한 브리핑은 드렸고요. 질문을 몇 가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전에 환경 표면 생존에 관련돼서 말씀 주셨는데요. 이 환자 사람의 손이나 땀으로도 이제 전염이 되는지, 뭐 버스나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이런 데 이용하는데 좀 주의할 건 없을지. 지금 설명드렸다시피 환자가 콧물 재채기 하면 거기 바이러스가 나오고 그 비말이 됐든 콧물이 됐든 뭐 우리
알게 모르게 우리가 그냥 손으로 코라든지 눈도 부비고 입도 이렇게 부비면 여기 이제 침이나 뭐 그 콧물이 묻은 거기 바이러스가 묻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피부는 아주 그 강력한 방어막입니다. 이 바이러스가 뚫고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땀도 마찬가지죠. 물론 뭐 그 환자가 땀을 흘렸는데 그 땀에 바이러스가 묻었다. 그러면 뭐 오염된 땀을 통해서 전파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약 가정하자면 확진 환자가 지하철을 타면서 기침 재채기를 하면서 그때 기둥이나 뭐 지하철 문에 이렇게 비말이 묻었다, 침방울이 묻었다. 그러면 그 표면에 오염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어떤 분은 지하철 타서도 뭐 그 기둥도 안 잡고 이렇게 그냥 손을 접촉을 안 하는 분도 있다라는 뉴스를 제가 봤는데 어쨌든 지하철을 이용하고 뭐 지금과 같은 사람이 많이 밀집된 상황에서는 알 수 없는 뭐 환자가 있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는 가급적 마스크를 착용하고 또 손소독제로 그러니까 뭐 싱크대가 있으면 뭐 비누를 이용해서 한 30초 철저히 골고루 이 마찰을 하면서 손을 씻는 게 가장 좋겠지만 사실 뭐 그 번잡한 출퇴근 시간에 싱크대를 찾아갈 시간도 없고 붐비기 때문에 손소독제를 이용해서 지하철에서 내려서 손소독제를 가지고 또 손을 골고루 부비면서 깍지 껴서 소독해주면 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오염될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극히 박하지만 완벽하게 손소독제를 통해서 손에 있는 바이러스 제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예방이 가능합니다. 그럼 땀으로도 전염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확진 환자가 땀을 흘릴 때 그 확진 환자가 기침 재채기를 통해서 뭐 손에 묻고 만약 땀에 바이러스가 오염된 경우라면 그러니까 환자가 아닌 일반인들이 땀으로 해서 신종 코로나 감염되는 건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되고 그 확진 환자가 기침 재채기를 하면서 손에서 나오는 땀이나 이런데 그 기침 재채기 바이러스가 포함된 물방울이 오염되면 그 땀에 이제 바이러스가 오염이 되겠죠. 이제 그런 경우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맨땀이 아니고. 질문의 요체는 확진 환자가 땀을 흘렸을 때 몸 안에서 땀으로 바이러스가 나오느냐 이런 질문인 것 같은데 현재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 확진 환자의 기침 재채기 호흡기 분비물하고 대변하고 또 소변하고 또 혈액에 바이러스가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확진 환자의 대변, 소변을 위생적으로 소독하고 지금 환자들이 자가격리를 하면서 뭐 잠재적으로 잠복기에서 환자가 될 수 있으니까 자가격리 하실 때도 화장실을 따로 쓰시라라는 얘기가 혹시 대변이나 소변으로 바이러스가 나와서 변기 오염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자가격리 시에 이제 독방에서 격리도 하지만 화장실도 따로 쓰고 나서는 소독을 하고 이런 조치를 해야지 되는 것이고 확진 환자가 땀으로 바이러스가 나온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현재로서. 그리고 오늘 이제 추가로 교민분들이 한국에 들어오셨는데요. 그 중에 유증상자 중에 어린이도 있다는데 어린이가 혹시 더 위험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확진이 된다면? 지금 뭐 중국에서 애신이 지난주에도 이제 36개월 출생 36개월 아이가 뭐 진단이 됐다. 이게 뭐 36시간 36시간 아이가 이제 확진돼서 이게 수직 감염이냐 뭐 이런 질문들이 있었는데 그때 중국의 이제 발표를 보니까 신생아실에서 감염된 것 같다. 그 아이 출산 이후에 신생아실에서 감염된 걸로 판단이 돼서 수직 감염이 아니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지금 뭐 중국에서는 뭐 이런 36시간 뭐 영유아로부터 90세 노인까지 전 연령에서 환자가 나오고 있어서
뭐 어린이도 감염은 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신종 코로나 환자의 이제 평균 연령은 50대 초반, 아니면 50대 중반입니다. 중국에서도. 어,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4, 50대, 우리나라 환자도 대부분 4, 50대죠. 70대 한 분이 계시긴 하지만 4, 50대가 그만큼 사회 활동이나 직장 활동이나 또 이런 공공장소나 여러 가지 비즈니스에 참여하다 보니까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되고 감염될 확률이 높은 것 같습니다. 지금 뭐 학교에서 유행한 사례는 아직 없고, 뭐 유치원에서 유행한 사례도 없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연령의 사람들이 감염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이 신종 코로나의 주로 무대가 사람이 많이 모이고 비즈니스 미팅이나 뭐 병원이나 이런 가족 간 전파가 주다 보니까 아이들은 노출 자체가 확률이 낮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소아의 환자 수는 적은 겁니다. 메르스 때도 이제 그런 현상이 있었죠. 소아 감염자는 있었지만 대다수는 성인, 중장년층, 노약자에서 이제 환자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그런 그 행동이나 뭐 그런 지금 노출의 위험이 이제 성인이 더 많기 때문에 환자가 많은 거고, 아이들은 상대적으로 아이들이 뭐 비즈니스를 하거나 아이들이 그 다중이 모이는 장소를 많이 왔다 갔다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어른들이 보호하고 되게 집하고 학교라든지 유치원을 왔다 갔다 하니까 그 위험 노출이 상대적으로 적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환자가 적은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모르겠습니다. 이게 신종이기 때문에 저는 항상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연구를 통해서 뭐 아이들이 이 바이러스에 안 걸리는 뭐 면역학적 특성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제가 아는 식견에서는 이거는 노출 위험도가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환자 수가 적은 것이지 감염은 가능하다. 뭐 이런 정도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감염이 될 경우에 어린이나 노약자는 좀 더 증상에 있어서는 경과가 안 좋을 수 있을까요?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우리가 항바이러스제나 뭐 그런 건 없기 때문에 뭐 의학적인 뭐 항생제나 뭐 산소 공급이나 이런 기본적인 치료는 하겠지만 결국은 바이러스와 우리 인체 면역 시스템의 전투에서 누가 이기느냐의 이제 결과가 이제 회복과 중증으로 가고 사망의 그 갈림길인데, 지금 이제 면역학적으로 아이들은 출생 후에 뭐 한 2세까지는 면역 시스템이 완비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성숙하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면역 시스템이 좀 불완전한 상황이고, 또 60세 이상 70대 고령자가 될수록 면역 시스템이 노화가 됩니다. 약화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많은 일반적인 감염병의 경우도 이 영유아 2세 미만이나 65세 이상 노인에서는, 성인에서는 가볍게 앓고 지나가는 병도, 뭐 인플루엔자에도 보시면 성인에서는 뭐 그렇게 위협적이진 않지만 2세 미만이나 아니면 65세 이상에서 이 중증 뭐 폐렴이나 사망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올라갑니다. 역시 메르스 때도 겪었듯이 65세 이상 뭐 만성병 환자들이 중증으로 가고 사망자가 다수 이런 층에서 나왔는데, 물론 어린이들 영유아는 뭐 별로 없었고 사망자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도 추후 연구가 필요하긴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2세 이하 영유아 65세 이상 노약자에서는 감염병에 걸렸을 때 중증으로 갈 확률도 높고 그 예후가 건강한 성인보다는 안 좋은 것이 일반론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추후 연구 결과를 좀 더 봐야겠지만 영유아에서 위험한 중증 합병증이 생기고 그럴 사례는 증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중국에서 나온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중증 환자들 보면 역시 고령자, 만성병 환자에서 주로 중증으로 사망자가 나오고 있고,
아직 영유아 사망자는 제가 듣기로는 아직 보고된 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되는데 이 중국에서의 이제 지금 뭐 4만 명 이상 확진 환자가 나왔으니까 WHO에서 지금 역학 조사팀을 전문가를 합류시켜서 연구를 한다고 하니까 사실 이런 질문에 많은 해답을 중국이 이미 갖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것이 이제 좀 정리가 돼서 학술적으로 발표가 되면 그거에 대한 답을 좀 더 근거를 가지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죠. 추후 이제 좀 주시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홍콩에서 에어로졸을 통한 감염 가능성이 제기가 됐는데 혹시 저희 쪽에서는 안심해도 될지. 지금 어제 이제 중국에서 그 캉메이 아파트에서 이제 13층에서 확진 환자가 나오고 그다음에 3층에서 또 다른 확진 환자가 나오면서 아주 공포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2003년 사스 때 아모이 가든이라고 하는 아파트 단지에서 집단 환자 발생이 있어서 42명이 사망을 했는데 당시에 조사된 바로는 확진 환자의 그 대변을 통해서 이제 바이러스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가 대변기에 오염되고 그 아파트 단지에 그 화장실이 하수 대변 관을 통해서 다른 층의 여러 아파트 가구를 이제 오염시키면서 그 집단 발생하고 이제 참사가 있었는데 아마 홍콩 사람들은 이제 어제 13층 환자와 3층 환자가 아파트 단지에서 나오니까 그때 기억을 떠올리면서 아주 공포에 빠졌고 그 보건당국도 긴급 조사에 들어갔는데 아직 명확하게 이제 나온 결론은 아니지만 그쪽의 전문가의 의견에 의하면 13층 화장실에서 이제 확진 환자가 대변을 보고 그 바이러스가 이제 우리가 대변을 보면 일종의 이제 바이러스가 비말이나 이런 덩어리가 이제 둥둥 떠다니면서 그 환기구를 통해서 그 환기구가 3층 아파트 가구랑 이렇게 배기관을 통해서 연결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3층 환자의 화장실에서 이제 대변을 보고 바이러스가 환풍구를 통해서 공기가 배기관을 통해서 3층으로 퍼지면서 이 3층에 환자가 생긴 것이 아니냐 이런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별적으로 감염돼서 우연히 13층 환자와 3층 환자가 이제 발견됐을 수도 있어요. 홍콩이 많은 지금 지역사회 감염 사례들이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바이 코인시던스 우연에 의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17년 전 아모이 가든 사태를 이제 기억하고 있는 홍콩 주민이나 당국들은 지금 이 사례가 아모이 가든처럼 아파트 단지 전체에 많은 주민의 감염을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그 우려에 지금 역학조사를 들어갔고 상당히 이제 굉장히 이제 경각심을 갖고 지금 방역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어로졸 전파, 공기 전파가 가능하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일반 이 일상생활에서는 사실 가능하지 않다. 예. 이런 그 병원의 특수한 의료 시설, 기관지 내시경이나 이런 상황 또는 밀폐된 공간에서 다수가 있는데 이 강제 그 환기를 시키지 않습니까? 우리가 벤틸레이션이라고 그래서 원래 실내 사무실에 이제 그 공기를 순환시키고 정화하고 또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데 문제가 생기는 경우 그 특수한 상황에서는 이제 에어로졸 공기 감염 전파가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지금 이제 신종 코로나도 역시 지금 중국에서는 병원에서 집단 발생 사건도 있고 또 그런 집단 발생 사례들이 지금 점차 보고되어 있는 걸로 봐서 좀 역학조사를 통해서 이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네, 그렇긴 하지만 이 특수한 상황에서 공기 감염 전파 배제할 수 없다라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추후 좀
추이를 더 봐야 되겠죠. 네, 교수님 그리고 이제 아까 잠깐 얘기해 주시긴 하셨는데 혹시 올바른 손소독제 선택법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거 있을까요? 지금 어제도 이제 질문이 지금 뭐 마스크도 그렇고 손소독제도 이제 품귀 현상이 있어서 자작으로 집에서 약국에서 뭐 에탄올 또 무슨 글리세린 이런 게 해서 제조를 해서 사용하시는 분도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뭐 검증되지 않은 방법이고 그 자작으로 만든 손소독제가 과연 신종 코로나에 효력이 있는지 의문이기 때문에 사실은 권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손소독제의 대부분이 60% 이상 에탄올이 이제 주성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안에 손 피부 보호제들이 이렇게 들어있고 무슨 향기를 이제 넣는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데 마트라든지 뭐 약국에서 지금 손소독제가 그동안 팔리고 있었는데 이제 사실 때 반드시 그 성분, 예, 성분이 이 에탄올, 알코올 60% 이상 알코올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좀 확인하시고 사는 게 좋겠고 사실은 마스크는 품귀가 될 수는 있는데 지금 뭐 이런 손소독제가 이렇게 품귀되는 거는 선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마 뭐 매점 매석이라든지 뭔가 그런 현상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되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식약처와 같은 규제 당국이 좀 그 매점 매석을 좀 방지하고 또 현장에 손소독제가 품귀가 되지 않도록 뭐 생산량을 늘린다든지 좀 해서 좀 일반 국민들이 손소독제를 구입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좀 적극 나서야 될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혹시 어떤 분은 이제 노로바이러스랑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사하다. 그래서 음식에서 오히려 생존 기간과 전파력이 올라간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노로바이러스는 겨울철에 주로 식중독의 가장 흔한 원인이죠. 태반 이상의 노로바이러스 보통 해산물, 굴이라든지 해산물에 오염이 돼서 먹고서 이제 한 하루 이틀 뭐 토하기도 하고 열도 나고 배도 아프고 설사도 하고 하루 이틀 앓고서 건강한 사람들은 회복이 되죠. 물론 노약자나 영유아들은 이제 탈수라든지 그래서 위험해질 수가 있는데 겨울철에 가장 흔한 식중독 바이러스가 노로바이러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주로 호흡기를 감염시키고 단지 한 5% 정도에서 설사를 하고 일부에서 대변으로 이제 바이러스가 나오다 보니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노로바이러스가 유사하지 않느냐 이런 추정들을 하신 것 같은데 전혀 다른 바이러스고 물론 중국 홍콩에서 일가족이 허거 핫폿에서 같이 식사를 하고 대화를 많이 하면서 9명이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환자 발생이 뭐 음식 오염일지 불확실합니다, 사실은. 왜냐면 뭐 그 일가족이 식사하면서 말을 하고 그 사이에 뭐 기침재채기를 하면서 비말이라든지 또 악수를 하면서 가족 간에 전파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봅니다. 뭐 음식 중에 이제 끓인 음식은 뭐 바이러스가 문제 안 되고 찬 음식이 그 매개가 돼서 이제 감염 전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장기간 식사하면서 예고했기 때문에 그보다 이제 비말이나 접촉 전파 가능성이 높다. 그런 측면에서는 노로와 바이러스와는 본질적으로 다른데 일부 이제 증상이나 대변에 바이러스가 나온다 이런 측면에서는 유사점이 있고 뭐 일부 찬 음식에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염되면 뭐 이론상으로 감염될 수 있겠죠. 음식을 매개로 해서. 그렇지만 그것이 지금 뭐 확정적이진 않은 상황이어서 뭐 유사하다 같다 이건 좀 너무 지금 과도하게 그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 다른 점이 오히려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또 뭐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내일도 9시에 브리핑을 해드리도록 하겠고, 혹시 오늘 뭐 이슈가 되는, 그 질문들이 있으면 그것도 좀 정리해서 내일 오전에 설명드리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